나는 올해 62. 세월이란 게 참 눈 깜짝하면 흘러가더라.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더니 이제는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콩 하고 내려앉았다. 설렘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 아, 이제 진짜로 내가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는구나. 전화를 끊고 한참을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싱크대 아래 물때가 조금 낀 걸 보면서도 오늘은 이상하게 그게 미운 게 아니라 고마웠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는 집을 지키고 있구나. 손바닥을 펴보니 얇은 굳은 살이 눈에 밟힌다. 고무장갑 안에서 쭈그러든 손등, 작은 상처들. 이 손으로 아이 밥을 먹였고, 이 손으로 아이 열을 쟀고, 이 손으로 아이 뺨을 쓸어주었다.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여자를 데리고 온단다. 그 주말 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벌써 마음은 부엌에 가 있었다. 먼저 쌀을 안쳤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조용히 헹구고 손등으로 물 높이를 맞춘다. 아침이니까 밥알은 너무 심심하지 않게, 그렇다고 질척거리지 않게. 엄마에게 배운 그 습관이 지금도 손끝에 남아있다. 시장 가는 길 바람이 서늘했다. 상추 잎이 굵고 단단해 보이는 집을 고르고 파 한 단을 손에 쥐고 방아잎을 만져 향을 맡았다. 큰일 있나 봐요, 어머니? 오늘은 반찬 많이 하실 모양이네. 단골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을 건넨다. 아들이 장가 간대. 어머, 축하드려요. 잘 됐네. 요즘 좋은 애들 많더라니까. 그 말 듣고 괜히 어깨가 펴졌다. 나는 상인들 사이를 종종 걸음으로 다니며 나물은 어린 것들로, 배추는 속이 단단한 걸로, 도톰한 갈비는 가운데 쪽으로 달라고 했다. 갈비찜을 하면 집안의 냄새가 퍼져서 괜히 마음이 푸근해지거든. 나물은 손맛을 보여주기에 좋다. 과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오늘은 꾸밈없이 집 맛을 보여줄 거다. 집에 돌아와 채온이 씻기도 전에 바로 손을 씻고 앞치마를 맸다. 파 끝을 정리하고 마늘을 으깨고 생강을 얇게 저며 두었다. 갈비는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냄비에 팔팔 끓는 물 한 번 부었다 빼는데 그 순간 코끝에 올라오는 고기 냄새가 어쩐지 마음을 안정시켰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추. 동량을 재서 넣기보다 숟가락이 스스로 길을 아는 것처럼 움직인다. 오늘은 조금 달게. 처음 오는 아가씨는 짠 것보다는 달큰한 걸 더 잘 먹더라. 주방 창문 너머로 햇빛이 살짝 들어왔다. 먼지 알갱이가 떠다니는 게 보였다. 수건으로 창틀을 훔치다가 문득 오래된 커튼 밑단에 올이 조금 풀린 걸 발견했다. 바늘을 꺼내 앉았다. 한 땀 한 땀 꿰매면서 생각했다. 나도 그랬지. 시어머니 앞에서 얌전히 앉아 바느질하며 미소 짓던 그때. 그때 나는 23이었고 낯선 집의 냄새 속에서 잘 보이고 싶어 손을 더 바쁘게 움직였다. 세월이 돈다. 그 자리, 그 의자. 이제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맞이한다. 점심 무렵 아들이 문자를 보냈다. 엄마 6시에 갈게요. 좋아. 조심해서 와. 좋아하는 잡채도 했어. 엄마 최고. 짧은 글자 3개에 5만 가지 표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젓가락으로 숙주를 한 번 더 뒤집었다. 잡채는 양념이 아니라 불이 맛을 만든다. 프라이팬을 내 몸 쪽으로 당겼다가 밀었다가 불기를 잘 타게 한다. 소리 없이 춤추듯이 면과 채소가 어우러졌다.
청소기를 돌리고 침실 이불을 털어 햇빛에 한번 내놓았다가 들여왔다. 거실 책장에 먼지를 털다가 아이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끼워져 있는 바인더를 꺼냈다. 앞머리를 짧게 자른 아이가 어색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그때 그 치아 사이 어설픈 틈이 지금은 사라졌다. 나는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그때도 내가 좋았고 지금도 내가 좋다. 너는 늘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아이였어. 바인더를 다시 꽂으며 프레임이 약간 기울어 있는 걸 바로잡았다. 오늘 그 아이를 웃게 해줄 사람이 우리 집 문으로 들어온다. 문 앞에 두고 온 슬리퍼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아가씨가 신을 사이즈가 뭘까 잠깐 고민하다가 부드러운 소재 하나와 조금 큰 사이즈 하나를 나란히 두었다. 발이 작아도 큰 걸 신는 애들이 있더라. 발등이 편한 게 좋다고. 이런 쓸데없는 세심함이 내 성격이다. 누가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런 걸 신경 쓰는 편이다. 오후 3시가 넘자 갈비찜에서 달짝지근한 향이 진하게 올라왔다. 물을 적당한 두께로 썰어 넣고 잣을 고명으로 올릴 생각을 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 꼭꼭 짜두고 고사리는 손으로 결결이 쪼개 결을 살려 묻혔다. 참기름을 마지막에 한 방울 떨어뜨릴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그 향 하나로도 누군가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말끝마다 미안하다는 변명처럼 붙던 확실하진 않지만이라는 단서가 오히려 칼끝 같았다. 확실하지 않다면 왜 내게 전하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잠겨서 아무 말도 못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마치 남의 살처럼 낯설었다. 나는 다른 길로도 확인했다.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앞서서 일부러 천천히 오래 느리게 물었다. 그런데 돌아온 말들은 이상할 만큼 비슷했고 내가 붙잡고 있던 얇은 낙관을 하나둘 잘라냈다. 사실이라는 말이 입술에 닿는 순간 속이 쓰렸다. 내가 본 그 눈빛과 저 소문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 앞에서 그토록 예의 바르고 단정했던 며느리 될 아가씨. 젓가락을 들 때 손목에 힘을 빼던 모습, 설거지 도울까요? 라고 말하며 앞치마 끈을 내게 맡기던 모습. 그 모든 순간 뒤에 이런 과거가 숨어 있었다니.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밤이 오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본 건 가면이었나? 멀쩡한 얼굴 뒤에 숨겨진 오랜 그림자를 모르고 내가 웃었나? 속았다는 말이 혀끝에서 맴돌다가 사라졌다.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쉬웠지만 그 사이에 낀 내 아들을 생각하는 순간 마른 목에서 흉터처럼 걸렸다. 내 아들은 요즘 내게 자주 웃었다. 엄마, 나 괜찮아. 그 한마디를 믿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내가 진짜 믿고 싶었던 건 어쩌면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지금 내 판단은 어긋났다. 믿음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가 집안을 돌아다녔다. 나는 며칠을 더 보냈다. 가만히 기다리면 이 소문이 스스로 내린처럼 사라질까 싶었다. 하지만 내리는 멎지 않았고 바닥에 고인 무릉덩이는 점점 차가워졌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며느리 될 아가씨를 따로 보자고. 내 아들 모르게 아가씨만. 얼굴을 마주하고 묻자고. 확인하고 듣고 내가 납득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하자고. 전화번호를 누르며 손이 떨렸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 한잔 하자. 그 아가씨도 잠깐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까지 나는 자꾸만 싱크대를 닦았다. 닦고 또 닦아도 얼룩 하나가 자꾸만 남았다. 내 마음에 생긴 얼룩이 자꾸 그 자리에 겹쳐 보였다. 한숨이 길어질수록 내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다. 나는 내 손등을 문질렀다. 그날만큼은 내 손이 낯설지 않았으면 했다. 시간이 되어 자리로 나갔다. 나란한 의자 맞은편의 빈자리. 나는 앉아서 창밖을 보며 마음을 새로 가다듬었다.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이란 걸 알아본다고 믿었는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시간들이 코끝을 스치며 되물었다. 정말이냐고, 정말 알았느냐고. 나는 스스로에게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말들을 하나둘 줄였다. 오늘은 말이 길면 안 된다. 오늘은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질문은 짧게, 듣는 건 길게. 그러나 내 감정만큼은 숨기지 않는다. 이것만 마음속으로 3번 되뇌었다. 그 아가씨가 들어왔다. 처음 보았을 때와 같은 단정한 모습이었다. 예의를 잃지 않았다. 눈빛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우리는 인사를 짧게 나눴다. 나는 물을 먼저 마셨다. 목이 말랐다기보다는 내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싶었다. 잔을 내려놓고 나는 말했다. 나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말은 내 입에서 바위처럼 떨어졌다. 아가씨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나는 얼굴을 빤히 보았다. 변명으로 도망치지 않기를 바랐다. 아가씨는 입술을 다물고 있었다. 시간이 우리 사이에 길게 늘어졌다. 몇 번이니? 내 말은 짧았다. 아가씨는 숨을 고르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 번이었어요. 여러 번이라는 말이 방금 내놓은 물처럼 차갑게 식탁 위에 번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수를 묻고 싶었지만 그 숫자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숫자는 때론 의미를 숨긴다. 많으면 큰 죄가 되고 적으면 작은 죄가 될까. 그런 계산을 내가 지금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던 마음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니? 나는 또 짧게 물었다. 아가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말하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잘랐다. 언제? 용기 내고 싶었어요. 언제? 나는 거의 같은 톤으로 반복했다. 아가씨는 고개를 숙였다. 밀었어요. 그 단어가 내 귀에 박혔다. 밀었다는 건 내 아들에게서, 내게서, 우리에게서 눈을 돌렸다는 뜻처럼 들렸다. 나는 배신감이 가슴을 새겨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은 아느냐? 나는 물었다. 아가씨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왜? 또 짧은 질문. 무서웠어요. 나는 그 2글자를 오래 굴렸다. 무서웠다는 말 뒤에 숨은 것들이 눈앞에 늘어섰다. 끊긴 관계들, 사라진 연락처들, 병원 냄새, 환하게 웃는 의사와 차가운 조언, 아무도 묻지 않는 시간들. 하지만 나는 내가 끝까지 상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 아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전부여서 나는 숨이 막혔다. 나는 입을 다물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가씨는 손끝을 모았다 폈다 했다.
내가 그 움직임이 흔들릴까 봐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두었다. 내가 흔들리면 이 이야기는 비틀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야기는 매달릴 것이다. 어느 쪽이든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지 않아도 살아있는 진실을 보아야 한다. 나는 또 물었다. 그때 너는 누구였니? 아가씨는 눈을 조금 크게 떴다. 내 질문이 의아했을 것이다. 그때마다 너는 누구였니? 내 아들을 만나기 전에 너 혼자였니? 누가 있었니? 책임은 누구였니? 내가 다였니? 내 말이 조금 길어졌다. 나는 다시 줄였다. 너 혼자였니? 아가씨의 목젖이 움직였다. 거의 혼자였어요. 거의라는 단어가 남은 빈칸을 더 크게 만들었다. 나는 24이었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오래, 그렇게 혼자였니? 아가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다짐했던 것처럼 내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놀랐다.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예의 바른 얼굴로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내가 나를 속였다고 느낀다. 속였다는 말이 과하면 숨겼다. 숨겼다는 말이 맞다. 숨겼다는 건 빚이다. 내가 내 아들에게 진 빚이다. 그 빚을 나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아가씨의 입술이 떨렸다.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미안함이 모든 것을 덮는 흰 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흰 천 아래의 숨은 모양은 여전히 모양이고 무게는 여전히 무게다. 나는 그 천을 당겨내고 싶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언제든 쉽게 꺼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다른 말을 듣고 싶다. 아가씨는 나를 바라봤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 말고 그동안 내가 무엇이었는지 말해라. 나는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 나는 내 아들의 어머니다. 아가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길게 말하지 않았다. 짧게 끊어 말했다. 신뢰를 믿지 못했어요. 끝이 자주 갑자기 왔어요. 저는 늘 남았고 혼자 정리했고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나중에 말하자고, 나중에 풀자고, 나중에 괜찮아지자고 늘 나중이었어요. 그래서 미뤘어요. 말하면 무너질까봐. 말 사이사이에 침묵이 있었고 나는 그 침묵들을 세었다. 침묵의 숫자는 셀수록 커졌다. 나는 내 안의 분노가 그 침묵 위로 올라타는 것을 느꼈다. 분노는 나를 지키는 놈처럼 굴지만 끝내 나를 덮어씌운다. 나는 그 덮임을 피하려고 등을 곧게 세웠다. 내가 내 아들에게 기대는 방식이 이것이라면 나는 허락할 수 없다. 내 말은 너무 단단해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고도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내 아들에게도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생각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는 말은 구원의 약속이 아니다. 다만 무릎 꿇고 울리는 종소리 같은 것이다. 멈출 수도 울리지 않을 수도 없어서 울리는 소리. 아가씨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말할게요. 나는 재빨리 덧붙였다. 오늘. 아가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늘. 나는 반복했다. 오늘 말해라. 지금 말해라. 나중은 없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버틴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커튼을 걷어 햇빛을 들여보내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눅눅하다.
볕은 바닥을 말리지만 내 마음을 말리지 못한다. 오래 묵은 냄새처럼 배신감이 가구 틈 사이에 스며 있고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미세하게 전해지는 떨림이 있다. 손목으로 물을 짜듯 가슴을 비틀어내면 이 감정도 빠져나올까 싶어 더 세차게 걸레질을 해보지만 한쪽 얼룩을 지우면 다른 쪽이 진해진다. 결국 나는 걸레를 개어 싱크대에 올려두고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른다. 쉬고 싶어 쉬는 것이 아니라 더는 서 있을 힘이 없어 주저앉는 것이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음성이 다시 떠오른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가느다란 실이 끊어지는 소리가 나고 끊어진 실을 다시 잇기 위해 손끝으로 허공을 더듬는다. 그러나 실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다. 하루가 시작되면 나는 목록을 만든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견뎌야 할 표정과 꺼내지 말아야 할 기억들.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세탁기를 돌리고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길다. 며느리의 과거를 물지 말 것, 아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하지 말 것, 친척에게 하소연하지 말 것, 소문에 기름을 붓지 말 것, 내 분노로 내 아이를 더 다치게 하지 말 것. 견뎌야 할 표정은 차분함이고 꺼내지 말아야 할 기억은 내 젊은 날의 미숙함이다. 나는 그날의 나를 떠올린다. 서툴고 가난하고 두려웠던 얼굴. 그 얼굴이 나를 붙잡아 더 모질게 굴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더 약해지지 못하도록 또 막는다. 모질 수도 약해질 수도 없는 애매한 곳. 그 미세한 선 위에서 하루 종일 균형을 잡느라 종아리가 쥐가 난다. 문득 휴대전화 진동이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모르는 번호면 더 그렇다. 누군가가 소문을 확인하러 전화했을지도, 누군가가 친절을 가장해 내 귀에 독을 흘려 넣으려 할지도 모른다. 나는 받지 않는다. 대신 부엌 창문을 열고 먼 산을 바라본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고 내일이든 남의 일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바람은 산등성을 넘어왔다가 내 커튼을 스치며 간다. 바람은 냄새도 이야기의 무게도 나르지 못한다. 그래서 바람이 좋다. 나는 바람만큼 가벼워지고 싶지만 내 발목엔 가족이라는 쇳덩이가 매달려 있다. 쇳덩이는 벗겨지지 않는다. 벗겨지지 않는 것을 끌고 걷는 법을 배우는 수밖에 없다. 식탁 위에 놓아둔 흰 종이 한 장을 여러 번 펼쳤다 접는다. 마음이 흩어질 때 보려고 적어둔 글이다. 닫지 않는 문. 세 글자 아래 줄줄이 매단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내 속은 뒤집히고 그래도 다시 가다듬는다. 닫지 않는다고 해서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열어젖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 나는 그 말에 스스로 사인을 했다. 내 매일의 서명처럼 습관처럼 고집처럼. 그리고 그 종이를 덮는다. 종이는 얇고 순하지만 한 장이 두 장이 되고 두 장이 세 장이 되고 결국 묶이면 책이 된다. 책은 사람을 이긴다. 언젠가 이 기록이 나를 이겨서라도 올바른 길로 끌고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줄을 더 쓴다. 밤이 되면 생각은 더 느슨해지고 느슨해진 틈에 자극적인 상상들이 파고든다. 며느리를 내쫓는 장면, 결혼을 깨는 장면, 예식장 예약금을 환불받으며 창구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 친척들 앞에서 내가 담담하게 모든 걸 말했다가 갑자기 손이 떨리며 컵을 놓쳐 깨뜨리는 장면, 뉴스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말하듯 멀리서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내 심장이 먼저 깨지는 장면. 그런 생각들은 대낮보다 밤에 더 선명하고 더 잔인하다.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리고 옆으로 몸을 말아보지만 상상은 등뼈속으로 파고든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가라앉을까 싶어 부엌으로 나가 머그컵에 물을 받는다. 김이 오른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면 잠깐 손끝이 살아난다. 나는 그 온기를 오래 붙잡고 싶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신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내게 필요한 건 따뜻함이 아니라 오늘 밤을 망치지 않을 만큼의 냉정이라는 것을. 종종 며느리가 나를 마주 앉아보지 못하는 그 눈빛이 떠오른다. 그 눈빛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체념이 엉켜 만들어낸 어두운 색을 띈다. 나는 그 색을 안다. 한땐 내 눈도 그런 색이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짊어지면 사람이 어두워진다. 어둠 속에서는 길도 발도 내 손의 형태조차 흐릿해진다. 그래서 더 작은 것에 매달리고 더 쉬운 변명에 기대고 더 더딘 용기 뒤에 숨는다. 그때의 나는 누군가의 등을 원했다. 나를 밀어내지 않고 대신 걸어주지도 않는 그저 옆을 걸어주는 등을. 지금의 며느리에게 내가 그런 등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면 그게 옳은가? 되는 순간 내 아들의 어깨에 더 큰 무게가 실리는 건 아닐까? 나는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던지고 같은 자리로 되돌아온다. 친정 아주머니가 보내온 사진 하나가 메신저에 떠 있다. 바닷가, 수평선, 구름. 설명 없이 사진만.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본다. 수평선은 완벽한 직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의 둥근 배를 따라 미세하게 휘어 있다. 멀리서 보면 직선, 가까이 가면 곡선. 우리 일도 그렇다. 멀리서 말하는 사람들은 단정히 자른다. 그런 며느리는 안 된다. 사랑이면 된다. 칼끝처럼 선명한 문장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곡선뿐이다. 울컥, 쓸쓸, 애잔, 원망, 두려움, 체념, 다시 희망. 이 감정들이 얽혀 둥글게 돈다. 쉬운 직선을 고집하면 결국 무언가를 잘라내야 한다. 잘라낸 건 다시 붙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곡선을 배운다. 배운다는 말조차 과하다. 그저 어쩔 수 없이 굽은 길을 걷게 된다. 하루는 시장을 보다가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뛰어가는 모습을 본다. 아이는 넘어질 듯 뛰고 엄마는 잡아끌 듯 걷는다. 둘의 속도는 딱 맞지 않지만 이상하게 리듬이 맞는다. 나는 그 리듬이 부럽다. 우리 집에도 언젠가 저런 리듬이 흐를 수 있을까?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내 아들이 장난을 걸고 내가 그 옆에서 생선 가시를 발라주는 저녁. 상상은 따뜻하지만 그 위로 그림자처럼 떠오르는 과거의 문장 하나가 모든 따뜻함을 차갑게 식힌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상상은 밀리고 현실의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든다. 그 문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평생 저녁 식탁 앞에서 떨릴 것이다. 그 떨림이 나를 사람답게 만드는 긴장일지 아니면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하는 독일지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어머니라는 이름을 손에 쥐어본다. 오래 잡고 있던 이름이라 손바닥 모양대로 달아있다. 좋은 날엔 이 이름이 방패였고 나쁜 날엔 이 이름이 족쇄였다. 방패로 쓰면 나를 지키지만 족쇄로 쓰면 내 발목을 문다. 오늘의 나는 방패와 족쇄 사이에서 손을 바꿔가며 진다.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등을 밀어도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지 못하게 하는 연민이 팔을 잡아당긴다. 어느 쪽이든 내가 무너지면 끝이라는 사실만이 분명하다.
나는 상상을 더 멀리 보낸다. 결혼을 허락했을 때와 허락하지 않았을 때의 두 갈래 미래. 허락했을 때 우리 집은 어딘가 불안한 미세 진동 속에서 하루를 견딘다. 작은 의심 하나에도 마음이 덜컹하고 며느리가 늦는 날엔 시계 초침이 칼날처럼 내 등을 찌른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 돋아나는 신뢰의 뿌리가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늘게 내려간다. 언젠가 그 뿌리가 서로의 발목을 단단히 감싸면 우리는 비로소 숨을 길게 쉴지도 모른다. 허락하지 않았을 때 우리 집은 난리가 난다. 내 아들은 나를 원망하며 방문을 쾅 닫을 테고 나는 문 밖에서 울지도 못한 채 서 있으리라. 시가와 친정, 친구와 지인, 누구 하나 내 편이라 똑 부러지게 말해주지 않는다. 모두가 내가 결정한 일이니 내가 감당해라라며 멀찍이 물러설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평생 가장 무거운 침묵을 이불처럼 덮어쓰고 홀로 누울 것이다. 두 밀에 모두의 겨울이 있다. 한쪽은 바람이 거세고 한쪽은 바람이 없어서 더 춥다. 나는 어느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 부엌 찬장 맨 위칸에 결혼식 초대장을 넣어둔 봉투가 아직 있다. 예식장 이름, 날짜, 시간, 좌석 배치. 손끝으로 봉투를 쓸어보면 종이에 올이 만져진다. 사람의 계획이란 늘 종이 위에 선명하다. 그러나 삶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비를 내리게 한다. 글자가 번지고 일정이 흐려지고 자석이 섞인다. 나는 번진 글자를 읽어보려 눈을 가늘게 뜬다. 흐릿해진 이름들 사이에서 내 아들의 이름만 또렷이 보인다. 그 이름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단어다. 나는 그 단어 하나를 품고 지금까지 왔다. 앞으로도 품고 갈 것이다. 다만 그 옆에 붙을 이름을 오늘 나는 감히 단정짓지 못하겠다. 나는 내일의 나에게 편지를 쓴다. 내일의 나여, 오늘의 나보다 모질지도 약할지도 말고 조금만 덜 흔들려라. 덜 흔들린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다. 넘어지지 않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편지를 접어 냉장고 옆에 자석으로 붙인다. 놀랍게도 이 작은 의식이 나를 하루 더 살게 한다. 하루를 더 산다는 건 결정을 하루 더 미룬다는 뜻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성급한 후회를 하루 더 줄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둘러 내린 판단은 대개 내 안의 악을 부른다. 천천히 내린 판단은 적어도 내 안의 선을 깨우는 법이다. 그러나 말이 그렇지 나는 지금도 모르겠다. 배신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저울이 없다. 사랑의 끈이 얼마나 질긴지 나는 자가 없다.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줄 자가 없다. 나는 오직 손으로 무게를 재고 눈으로 길이를 가늠하고 귀로 깊이를 듣는다. 손은 때로 떨리고 눈은 때로 흐릿하고 귀는 때로 막힌다. 그래서 내가 두렵다. 내 몸이, 내 마음이 이 나이가 나를 배신할까 봐 두렵다. 나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리를 줄인다. 화면 속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소리 높여 말하고 제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꺼내고 제 결론을 자신 있게 낸다. 나는 그들의 입모양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든다. 누군가는 금방 답을 알아챈다. 나는 오래 걸린다. 누군가는 단칼에 자른다. 나는 질긴 시를 한 올 한 올 풀다 밤을 샌다. 누군가는 의연하다. 나는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또 생각한다. 흔들리는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흔들림에도 품격이 있다고. 무너지는 동안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나는 오늘 그 선을 겨우겨우 지켰다.
내일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지켰다. 이제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내쉬며 마지막 말을 준비한다. 나는 지금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없다. 배신감은 여전히 뜨겁고 연민은 여전히 서늘하며 두려움은 여전히 길고 결심은 여전히 짧다. 내 말 한마디가 내 아들의 미래를, 며느리의 생을, 우리 집안의 평안을 좌우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감히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문을 닫아야 합니까? 아니면 닫지 않은 채 지켜봐야 합니까? 내가 끊어야 합니까? 아니면 끊지 않은 채 단단한 선을 그어야 합니까? 내가 이 며느리를 내쫓아야 합니까? 아니면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품어야 합니까? 허락한다면, 무엇을 거절한다면 어디까지를,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 어둠 속에서 손을 뻗은 사람처럼 여러분의 말 한 줄을 더듬고 싶습니다. 내가 못 보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내가 놓치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알려주십시오. 댓글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차가운 말이라도 좋고 따뜻한 말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밤 나는 그 말들 위에 이불처럼 몸을 눕히고 내일 아침 그 말들 사이로 발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어머니, 흔들리는 어머니, 그러나 도망치지 않겠다고 적어둔 종이를 매일 서명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제게 길을 가리켜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찾지 못하는 길을 당신들의 삶에서 빌려주십시오. 그 길 위에서 나는 내 아들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여러분의 조언 위에 선 내 결심으로 이 집의 문을 닫을지 열지 조용히 고개 끄덕이며 정답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을 기다립니다. 이 늦은 밤, 내 작은 집 창문 아래로 스며드는 글자 하나하나가 흔들리는 어머니의 등뼈의 기둥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